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질문이 좀 많아요. 맨 끝에 번호가 몇 번인지 보시죠. 네, 오늘 3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예, 다 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제가 욕심이 많은데요. 제가 해마다 하면서 이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뭐 매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한번 좀 내려야겠다 싶어서 시험에서 물어볼 질문들을 다 여기서 물을 건데요. 이 질문들을 객관식으로 물을 것을 주관식으로 한번 경험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아마 시험장 가셔가지고는 사인펜으로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나 또는 뭐 V표를 치거나 이래서 객관식을 고르시겠지만은 오늘 좀 써볼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이 뭐이 법령에 있는 그 표현을 쓰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쓰면서 오늘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서 다시 또 복습을 하시긴 하겠지만은 오늘 이 3시간 동안 좀 많이 외우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번 볼게요. 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 물품을 어떻게 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가? 거기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 물품 몇 줄? 이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시험은 딱 그걸 묻거든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 물품을 어떻게 할 때 수입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반입입니까? 소비 사용입니까? 일단 반입이겠죠? 어떻게 반입을 해야 돼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 수입이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중요한 것은 으로부터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거 가지고는 아직은 수입이 아니에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거죠. 두 번째, 반송의 대상 물품은 뭘 묻는 걸까요? 무엇을 반송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보세구역이 있고 여기에 지금 물건이 들어와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걸,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나가는 걸 반송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관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송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반송의 대상은 뭐예요? 외국 물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관선이 있는데 외국 물품이 밖에서 계속 있어. 우리나라 오지 않았어. 그러면 아마도 반송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외국 물품은 외국 물품인데 우리나라에 도착은 해야지 우리가 다시 보내지. 그래서 반송의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죠. 지금 이 말이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한 단위처럼 여러분 눈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맞죠?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 지금 잘 받아서 적으시는데 혹시라도 놓친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답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하시고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죠? 다 드릴 테니까. 세 번째, 체납 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동그라미. 체납 처분의 대상이 재산이래요. 그러면 이 재산을 팔아서 관세를 채워 넣을 때에는 몇 순이에요? 공동 1등인데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순위는. 짧게 한다면 뭐와 동일? 국세와 동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짧은 답과 긴 답을 다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국세와 동일이죠. 근데 그 국세는 어느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 이게 답이겠죠. 체납처분의 대상이 재산일 때에는 팔아서 생긴 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이죠. 세 번째, 법인이 내국세 등을 체납했을 때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래요. 법인 동그라미. 일반 개인 납세자가 아니라 법인이 체납을 했을 때 근데 특별히 지금 뭘 체납했대요? 내국세 등 관세 체납은 없는 거죠. 관세 체납은 못 넘기니까. 근데 온리 내국세만 체납을 했을 때 세무서 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세무서장에게 넘기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일단은 무엇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죠. 앞에다 관할 써보죠. 무엇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무엇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에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메인 오피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점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 기준이 아니라 그 법인의 본점이 어디 있는지, 주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지금 시험장까지 모호하게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한번 그래서 써보자는 거예요. 맞죠?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뭐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죠.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그게 답이죠. 근데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어딘가에 적혀져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여야지 그들이 우리 원래는 법인의 등기부에는 저쪽에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 인천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본점이나 주사무소 앞에는 또 이런 말이 또 붙어야 돼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게 답인 거죠. 5번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질문.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 법제 몇 조인지 아세요? 법의 5조의 1항이 법 해석의 기준이고 2항이 소호가세 금지인데 6조 7조 아닌 법의 5조의 1항과 5조의 2항 바로 이 따옴표 친 이 두 개 법 해석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는 너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해석 동그라미 해석에 관한 사항을 어떤 위원회에 넘기죠. 관세법상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뭘까요? 국세 예규 심사위원회.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세 예규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국세 예규 심사위원회. 6번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회신한 관세청장이 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장관에게 송부한대요. 우리 이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민원이 있고 그리고 관세청장이 있고 그리고 기획정보 장관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물어보면 관세청장이 대답하지만 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카피 해가지고 기획정보 장관에게 회신문서 사본을 전달하도록 돼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장관에게 알린다는 거죠. 그 언제까지 알리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죠? 일단 또 짧은 답은 다음 달 말일이죠. 다음 달 말일. 다 말할게요. 그랬잖아요. 다음 달 말일. 그거는 도대체 무엇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아주 중요한데 문서는요 작성한 날이 있지만 그것이 시행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죠.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쓰면서 외우세요. 시행일 동그라미 다음 달 말일 동그라미. 그래서 다음 달 말일 말고도 앞에 시가 붙어야 되죠. 시다 말인데요. 시행일 다음 달 말일이에요. 뭐 할 때 시행일 다음 달 말일이에요? 아예 네 글자로 회까지 붙여주세요. 회신이니까요. 회시다말 이렇게 외워주세요. 회신했을 때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본을 전달하는 거예요. 회시다말. 7번에 그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공휴일에 해당이 될 땐 특별히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되는데 법에서 말하는 공휴일에는 어디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요일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법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공휴일, 괄호 열고 뭐와 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뭘까요? 근로자의 날과 또 하나는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8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 언제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되냐? 다른 말로 관세의 납부 기한을 묻고 있는 건데요.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납부기한은요 언제까지 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뭐뭐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표현해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언제부터요? 수입신고일. 여긴 수리자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즉시반출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9번 월별 납부 승인의 유효기간도 물을 겁니다. 시험에. 월별 납부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이고 인기가 많아서 한 번 하면 2년은 가요. 근데 2년이 좀 더 가요. 유효기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뭐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했으면 너무 쉬워서 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2년이 되는 날 써볼까요? 2년이 되는 날. 도대체 언제부터 2년이 되는 날일까요? 월별 납부는 승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그럼 2년 뒤에 오늘인데요. 그러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2년이 좀 돼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한다면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까지. 이때 또 말이라는 표현 쓰진 않고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고 표현해요.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2년 동그라미, 마지막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다 붙어야 돼요. 그냥 2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날까지. 10번에 납세고지서의 원칙적인 송당 방법이 네 가지나 있나요? 맞아요. 네 가지 있어요. 일단은 1순위가 있고 그 원칙 중에서도 그 2순위 정도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법이 뭐예요? 직접 발급이죠. 납세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게 그게 원칙 중에도 원칙이죠. 그 다음에 한 2등 정도 되는 것들 세 개가 있어요. 인편, 우편, 전자송달이죠. 그게 다 안 될 때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게 공시송달이죠. 원칙적인 방법에는 직접 발급 밑에 인편, 우편, 전자송달 이렇게 있는 거예요. 11번 지식재산권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5년인 건 아는데 이제 5년 앞에 있는 표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신고 서류는 신고 수리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5년이겠어요? 신고 수리일부터입니다.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이거 보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죠? 엄청나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신고 대상은 제외하고요.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이걸 정확하게 하면 객관식은 그냥 풀 거예요. 그죠? 일단은 도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겠죠?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13번 수입신과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소비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는 제외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령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일단 13번에 답을 하려면 수입신과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부터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적어보세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죠. 그럼 때를 날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에 시행되는 법령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과세환율은 어떤 환율의 일주간 평균인가? 사실은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은 한 주 평균이에요. 그렇죠? 법제 17조 법령 적용 기준 시점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하여 정하죠. 여기에 답은 뭐예요? 외국한 매도율입니다. 수출환율은 외국한 매임률이죠. 이번 주에 전주죠. 전주의 외국한 매도율, 전주의 외국한 매임률입니다. 15번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동그라미 물건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납세무자가 되는데 참 문제 많습니다. 그죠? 계속 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가 뭐예요? 송품장이에요? 상업송장이에요? 같은 건데 이때에는 또 송품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송품장. 그리고 운송서류 두 개가 있죠. 해상운송, 선화증권이 있고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장이죠. 예. 송품장,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화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16번에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되거나 부실된 경우 납세무자는 일단은 도난되거나 부실된 경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도난되거나 부실됐는지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창고에 있다가 물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세구역 장침을 품 동그라미. 이 말이 꼭 붙어야지 이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건데 보세구역 장치 중에 도난되거나 부실되면 누가 책임져요? 창고 주인들이. 창고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 또는 누구?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그래야 되죠. 지금 답을 받아 적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쓰면서 한번 외우시라는 거예요. 다 하시라고 그러면 혼자 하긴 힘들어서 지금 같이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17번에 납세무 승계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승계가 뭐예요? 승계와 연대납세무의 차이는 뭡니까?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으면 승계고 마지막에 복수 이상이 나오면 그들이 연대납세무를 가지는 거예요. 합상승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합상승계, 합과 상이 승계사유래요. 승계 동그라미, 승계사유는 합상승인데요. 합과 상이 승계래. 합이 뭔데요? 법인이 합병하거나 법인 합병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상이 뭘 줄임말이에요? 상속 개시입니다. 상속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인 협병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승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납세무 소멸사유가 6가지나 돼요? 4가지인 줄 알았는데 한번 써볼까요? 뭐뭐 있어요? 사실은 조각조각 내본 거예요. 납세무 소멸사유를. 일단 가장 대표적인 납세무 소멸사유는 세금을 내면 없어지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세 납부라고 하겠죠. 첫 번째는 관세 납부. 또 안 냈지만 환급금 같은 걸 채워 넣으면 되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관세 충당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관세 납부가 첫 번째, 관세 충당이 두 번째. 그리고 또 잘못 부과한 것을 취소해도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세 부과 취소라고 하죠. 관세 부과 취소. 그 다음 시유제도에 나오는 두 가지. 관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죠. 여기까지가 법제 20조에 나오는 5가지 납세 의무 소멸 사유예요. 관세부가 제척기간 만료,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까지. 그런데 저 뒤쪽에 가면 법제 261조에서 하나를 더 말하고 있어요. 우편물의 반송입니다. 우편물이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반송이 되면 그때에도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거예요. 총 몇 개예요? 6개로 이렇게 조각 내서 외워두시고 19번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은 원래 5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년이 되는 경우라는 건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데요. 세관장의 권리가 연장이 되는 거니까 납세자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잘못했나요? 뭐 우리가 뭐 생각하기로 관세 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인데 법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 이거예요. 시작하는 말이 뭘 시작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래 돼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입니다. 지금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0번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관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인데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했어도 말하자면 5년이 꽉 찼어도 10년이 꽉 찼어도 그 나중에 잠깐 문을 열어줘서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원래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부가권은 사라져 버리는데 잠깐 그 기간 후에도 잠깐 부가권 행사할 수 있게끔 1년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 2개월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2개월 열어주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래야지 1년짜리랑 구분이 되거든요. 와 이건 좀 어렵다 그죠? 뭐랑 뭡니까? 경정 청구가 있을 때. 경정 청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좀 마지막 너무 늦게 난 경우에 그때 2개월 열어줘요. 또 과세가격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을 때, 경정 청구가 있을 때,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을 때. 질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국세 쪽은 국세 쪽에 맞다 그러고 관세 쪽은 관세 쪽에 맞다 그러고 그럴 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서 조정해 주세요라는 게 바로 과세가격 조정 신청이었잖아요. 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라는 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 통지하는 거 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이후에 잠깐 2개월을 열어주는 건데 언제부터 2개월 열어준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외워야 돼요. 경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세가격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결정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결정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세관장이 각종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별표. 아주 어려운데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주 출제 확률이 높고, 두 번째 21번에 보시면 잠정 가격을 신고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게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이때의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신고한 경우에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달라요. 일단은 잠정가격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가격 신고하고 나면 그 차액을 모아서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잠정가격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가격 신고하면 확정가격 신고한 즉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거꾸로 얼마를 환급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여긴 부가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결정되자마자 세관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돈 내라, 차액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21번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좀 묻고 있지만, 일단은 이 문제보다도 신고한 경우 써보세요. 신고한 경우에 언제부터 세관장이 돈 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요. 원래 신고한 날이지만 다음 날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밑줄. 이게 뭔 뜻이에요?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날이죠. 속뜻은 관세 부과를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날이죠. 관세 부과를 처음으로 하려면 관세액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관세 부과액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잠정가격 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 내에 관세 부과권을 행사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럼 신고한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했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돈 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고했어야 하는 날을 뭐라고 불러요? 만료일이죠. 만료일. 그래서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했으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신고 안 했으면 신고했었어야만 하는 날, 즉 만료일의 다음 날이죠. 22번 보정신청 동그라미. 보정신청했을 때 옆에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답을 하려면 보정신청했을 때 납부기한부터 적어야 돼요. 보정신청했을 때 납부기한이 언제예요?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죠. 써볼까요?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 그게 딱 납부기한이잖아요. 납부기한에다가 다음 날만 한 번 더 붙이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 되겠죠. 납부기한에다 다음 날을 붙이면 된다. 23번에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가 있고 10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인 경우는 이게 어떤 사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세 포탈이니 부정감이니 사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가지요. 얼마예요? 5억입니까? 5억 원 써보죠. 5억 원.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이상입니다. 관세예요? 관세 및 내국세예요? 관세, 괄호 열고 내국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은요, 관세만이 아니에요. 관세, 내국세 포함입니다. 포함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알아두셔야 돼요. 5억이고 이상이고 관세, 내국세 포함이고. 24번 관세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잘 외우고 계실 텐데, 그거를 가나다 순으로 한번 다시 나열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시험장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남공고압 교통.
볼게요. 제일 앞에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경정처분이죠. 경정처분.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발이 있겠죠. 고발. 그 다음은 공소제기 있겠죠. 공소제기. 그 다음에 교부청구 있죠. 그래서 기억이 그렇게 4개가 있어요. 기억 4개 뭐예요? 경정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예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 납으로 되어 있는 3개밖에 없어요. 납부최고, 납세고지, 납세독촉. 납부최고, 납세고지, 납세독촉. 그래서 기억이 4개, 니은이 3개. 그 다음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암류죠. 암류. 그리고 마지막이 통고처분입니다. 공부는 이렇게도 한번 나열해봤다가 저렇게도 한번 나열해봤다가 그때 이제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끊어 놓으세요. 4개 하고 끊고 3개 하고 끊고 이렇게. 기억 4개, 니은 3개, 이응 하나, 티읕 하나. 25번.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맨 끝에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밑줄.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라는 뜻이죠.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이게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도 2개로 얘기해야 돼요. 외국에서 왔을 때에는 외국으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환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산일은요 다 사유예요. 사유.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의 사유는 환급이 일어나는 사유예요. 외국에서 왔을 땐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수출신고 수리일이라고 하죠. 수출신고 수리일. 또 보세공장으로 들어가면 그땐 또 수리일이 아니라 이때는 보세공장 반입 신고일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면 수출신고 수리일이고 보세공장 들어가면 보세공장 반입일도 아니고 반입 신고 수리일도 아니고 뭐라고요? 중간에 반입 신고일이 되는 거예요. 26번에 건물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경우에는 앞에 요건이 2개가 붙어야 되죠. 일단 어디에 가입돼야 돼요? 보험에 가입된 and 등기 또는 등록된. 그렇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 가야 되죠. 보험 가입이든 등기 또는 등록이든 뭐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건 오답이에요. 27번. 상수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담보물. 우리가 어떤 담보는 뭘로 평가하는가 할지 또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요. 상속 동그라미. 우리 암기했었어요. 어떤 거는 상속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토지와 함께 평가된다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토지, 건물은 상속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28번. 미와 1만 불 이하의 물품이 가격신고 생략이 대상이 되려면 누가 정해줘야 되냐. 도대체 뭔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과세가격이 미와 1만 불 이하의 물품까지 밑줄. 그 말만 가지고는 이게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품으로 누가 정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래서 뒤에는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관세청장 별표. 요거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세가격도 중요한 말이에요. 관세가 아니고요. 1만 불도 중요한 말이죠. 1천 불이 아니고요.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기억이 날 겁니다. 써봤기 때문에. 29번에 거래 관행상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면 잠정가격 신고 전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첫 번째 걸 묻고 있는 건데 이때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잠정가격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래 관행상 잠정가격 신고하는 물품이 뭐예요? 일단은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해야 됩니다.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게 뭔데요? 원유, 곡물, 광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1차 상품이죠. 원유, 곡물, 광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1차 상품. 그러니까요. 거래관행상 이 말의 별표. 이 말이 나오면 잠정가격 신고 전체가 아니라 잠정가격 신고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인데 거래관행상이라고 시작하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은 1차 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관행상과 1차 상품을 잘 연결시켜 놓으시라고.
자동차는 안 되는 거예요. 30번에 중간쯤에 보시면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 요청한대요. 그 전체 밑줄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그 밖의 관계인.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경제단체죠. 경제단체에 가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급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얼마나 급이 높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장관까지 올라가죠. 기획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한 사람이 더 있죠. 또는 관성장이죠. 이 별표. 이 둘이 같이 다니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죠? 기획정부 장관 또는 관성장. 그래서 셋을 연결시켜 놔야 돼요. 기획정부 장관, 관성장, 경제단체. 31번.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것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출자가 들어가는 게 2개나 돼요.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바로 국내 판매되는 물품인데요. 국내 판매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국내 판매는 국내 수입자가 그 국내 판매에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출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내 판매까지 책임지고 있다면 그 사이에 가격은 왜곡됐을 거예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출자의 뭐로? 책임으로. 수출자의 책임이란 말이 한번 붙어요.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산업 쓰레기 등. 산업 쓰레기는 오히려 수출자가 돈을 줍니다. 그거 치워달라고.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그죠?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여기서 지금 외우자고 하는 것은 수출자 뒤에 무슨 단어가 붙더라는 거예요. 수출자의 책임이란 말이 있고 수출자의 부담이란 말이 있는데 혹 시험에 나왔는데 책임과 부담 앞에 수입자가 있으면 골라내시라 이런 얘기예요. 32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디자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 제외한다는 말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가산 요소 중에 지금 뭐 하나를 지금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디자인 같은 것들은 가산하지 말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6글자로. 이걸 생산 지원 비용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것인가? 가산 요소인 생산 지원 비용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33번에 권리 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될 때 상표가 부착되거나 끊고 그럼 너무 당연한데 끝부분에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 참 시험에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어쨌거나 부착이 되면 뭔가 그 부착된 상표와 그 물건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가장 짧게 얘기한다면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죠. 여러분 권리 사용료의 가산 요건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여기서 관련성이 있다는 건 무엇과 무엇이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권리 사용료가 당의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예요. 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물품과 그 로열티가 관련된다는 거예요. 당의 권리 사용료가 당의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4번에 숫자를 써보자는 건데요.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디스크, CD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4단위는 8523이죠. 제 85235. 8523.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죠? 8523.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어도 그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는다. 그죠?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죠. 중간에 내용 다 생략하더라도 8523 그럼 끝이 뭘로 끝나야 돼요? 관련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끝나야 돼요. 8523 관련되지 않는다. 35번 연불 조건 수입을 하는 경우에 공제 요소는 연불 이자죠. 연불 이자. 그러니까 연불 조건 수입은 상황인 것이고 연불 이자가 공제 요소인 거죠. 36번 특정인 동그라미. 구매자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 밑줄 밑 동그라미 두 사람의 모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좀 끈끈해지는 겁니다. 의열권 있는의 동그라미.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동그라미.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다 바뀌어 나왔던 표현들인데요. 결국 몇 퍼센트냐가 제일 중요하죠. 몇 퍼센트예요? 5% 소유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그 둘 중에 또 하나도 되는 거죠. 참 표현 조금씩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37번 원유 강속 곡물. 이것은 잠정가격 신고 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면 원유 강속 곡물 1차 상품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 관행상. 거래 관행상 시작하고 원유 곡물 광석 그러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되는 건데 원유 광석 곡물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원유 광석 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 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거래 시세가 공표되면 신고한 가격과 국제거래 시세를 비교하면 되는데 국제거래 시세가 공표되지 않으면 신고한 가격과 무엇을 비교해요? 6글자로 대답해보면 산지 조사 가격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산지 조사 가격. 이제 그게 확실하게 되면 생산지 조사 가격을 줄여서 산지 조사 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산지 조사 가격이 확실해지면 그때 그 산지 조사할 때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제 그때 이제 또 묻는 거죠. 조사는 누가 해요? 관세청장 또는 관성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 조사 가격이죠. 관성장 또는 관성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 조사 가격. 결국 그 산지 조사 가격과 뭘 비교하는 거예요? 신고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38번 같은 생산국에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외형의 경미한 차이는 봐주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슨 물품이라고 그래요? 너무 당연했던 건데요. 그죠? 동종 점 동질 물품이라고 하죠. 동종 동질 물품. 옛날에 한 합격자가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대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뺏겨서 다 썼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붙었으니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점수가 너무 하루 안 나오는 날 너무 자기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걸 쓰기 시작을 했대요. 써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39번에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답은 쓸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도 갈 건데요. 그죠? 예. 일단 원산지는 같아야 되고 또 뭐도 같아야 된대요? 동일한 기능이 같아야 된대요. 뭐가 가능해요?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대체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유사물품에 대한 정의죠? 유사물품. 40번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두 군데 언급됩니다. 우리가 객관식으로 주어졌을 때 본 거랑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건 이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윤 및 일반 경비라는 말은 일단 몇 방법에 나와요. 그렇죠. 4방법과 5방법에 나오죠. 4방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윤 및 일반 경비 앞에는 반드시 한 글자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때의 이윤 및 일반 경비 이렇게 나와요. 4방법에서는 공제요소에서 나오는데 무슨 때 이윤 및 일반 경비예요? 국내 판매되는 때. 국내 판매되는 때 이윤 및 일반 경비. 이게 지금 공제요소니까 국내 발생 비용이어야 되거든요. 그 5방법은 뭔가 합산 요소니까 뭔가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때 이윤 및 일반 경비일까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입니다.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짧게 하면 수출 판매 때이죠. 이윤 및 일반 경비는 4방법 공제요소에서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5방법에서는 합산 요소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원래 그렇게 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짧게 외우실게요. 그죠? 국내 판매 때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있고 수출 판매 때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있다. 국내면 4방법 공제요소, 수출이면은 5방법 합산 요소. 41번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할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과 또는 영특기재, 영량특수관계 제한 귀속수익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과세가 결정받고 사전심사 신청한 경우 심사기간은 짧지요.
1개월이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 결정번호 사전심사는 그거는 1년이고요. 그래서 1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죠. 1개월과 1년이 있다. 이 1개월 동안 잠정가격 신고하죠? 뭐래요? 안 하지. 이거는 잠정가격 신고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1년 동안만 잠정가격 신고하는 것이지 이 1개월짜리는 잠정가격 신고랑 상관이 없습니다. 42번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통보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몇 년 내에 써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길죠?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는 나올 거예요. 1년 정도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죠? 3년이 맞죠? 43번.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 결정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일단은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그럼 언제부터 60일일까요? 항상 계산일을 봐야 돼요. 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하라고 한 날부터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라고 표현해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진다면서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44번에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적정 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죠. 45번 기업 자율심사에 있어서 결과 제출이 먼저냐 보정신청 등이 먼저냐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동그라미 치면 좋을까요? 결과 제출할 때는 이런 게 틀렸습니다 라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틀린 걸 발견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겠어요? 보정신청 등이 먼저겠죠. 뒤에 게 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결과를 제출하기 전, 거기다 전이라고 써보세요. 결과를 제출하기 전 보정신청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관계를 결과 제출하기 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46번 보정기간이 6개월인 건 알겠어요. 정확하게 한번 써볼까요? 보정기간이 뭘까? 시험에 이렇게 아예 법에 이렇게 돼 있죠. 괄호 열고 보정기간이라 한다 그랬기 때문에 보정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어요. 돈 내고 6개월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돈 냈으니까.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게 보정기간이죠.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동그라미 6개월 동그라미. 돈 내고 6개월이지 수리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47번이면 수정신고 기간도 있습니까? 있어요. 일단 언제부터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법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언제까지? 부과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수정신고 기간을 굳이 얘기하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46번, 47번 묶어서 잘 외워두시고 48번 납부한 세액이 과다돼도 많이 냈대. 그럼 언제까지 경정을 청구해야 되는가? 일단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경정청구 5년 기본이에요. 경정청구 5년인데 그 앞에 또 기산일이 참 독특하게 생겼어요. 처음 신고했지만은 나중에 고치고 그 마지막 고친 거에 5년이 아니라 아주 처음 신고한 날부터 5년이란 뜻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그러죠.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뭐 한다고요? 경정청구. 이게 경정청구의 가장 기본 기간입니다.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최초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49번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동그라미. 소송이 오랫동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5년이 다 지난 이후에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면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언제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 5년 지나서 경정 청구할 때에는 또 잠깐 열어주죠. 얼마나 열어줘요? 2개월 열어주죠. 그럼 답은 2개월이겠네요. 언제부터 2개월일까요? 소송 이겼어. 납세자가 소송을 이겼어. 거봐요. 내가 많이 낸 거 맞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이에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 두 개를 외우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정 청구는 언제부터 몇 년?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소송 이겼어. 그러면 언제부터 2개월? 그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요거 두 개 묶어서 외우는 거예요. 50번.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한마디 했고, 그래서 납세자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또 세관장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그 거래 가격과 그 보이십니까? 거래 가격이란 말? 거래 가격은 국세청 쪽의 의견이고요. 이 법에 따라 신고 납부 경정한 세액의 산정 기준이 된 과세 가격 동그라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세청 쪽의 의견인 거래 가격과 관세청 쪽의 의견인 과세 가격에 차이가 발생했대요. 그럼 일단 세관장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경정 청구를 언제까지 했냐는 거예요. 일단 조금 전에 기본적인 경정 청구 기간은 뭐였었어요? 한번 써보세요. 최초로 거기다 똑같이 써보세요. 50번에다가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죠. 또 소송 등이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소송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뭐 결정, 경정, 처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어쨌거나 안날이라고 써보세요. 안날. 안날부터 여기는 3개월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48번, 49번이 50번에서 합쳐지는데요. 50번에서 합쳐지되 2개월이 3개월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50번의 답은 굳이 하면 그 결정, 경정, 처분 또는 사전 승인이 있음을 안 날.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 어떤 의견, 거기 50번 문제 결정, 경정, 처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전 승인도 있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50번의 그 문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동그라미, 경정, 처분 동그라미. 그리고 좀 넘어가셔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 승인 동그라미. 그 세 개 있죠. 결정, 경정, 처분, 사전 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 2개월이었는데 올해 이것만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8, 49, 50을 또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외우십니다. 별표. 아주 어렵습니다. 5년, 2개월, 3개월, 5년. 51번.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대요. 그래도 괜찮죠? 기간 안에 발송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신청, 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는가. 보낸 날이에요? 받은 날이에요? 다 아니죠. 그쵸? 맞아요. 만료일이에요. 그 기간의 만료일. 잘 외우고 계시네요. 만료일. 52번.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이 부가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뭐 했기 때문이에요? 수리 전에 가동했기 때문에. 수리되기 전에 가동. 53번. 징수금액에 최저하는 일단 이렇게 물으면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대답해야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게 얼만데요? 하면 1만 원이죠. 1만 원. 중과상금 금액. 와, 또 써보려니까 또 답답하네. 그죠? 중과상금 금액이 몇 프로예요, 일단? 1.2%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1.2%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1천분의 10이겠지. 1천분의 12. 뭐의 1천분의 10이겠어요?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체납된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입니다. 시험장까지 1.2%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걸 다 가져가야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0이에요. 징수하는 기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과상금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과상금 없다. 55번. 와, 이건 뭐 답을 쓰려니까 너무 복잡한데 보세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 동그라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액은 이 금액이 높아지죠. 일단은 10%가 아닙니다. 그죠? 몇 프로예요? 40%가 기본금액으로 붙죠. 40% 써보세요. 100분의 40, 40%. 근데 뭐의 40%예요? 이건 지금 세금 조금 낸 게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세액의 40%죠. 근데 부족세액의 40%인데 플러스 이자가 붙죠?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액은 부족세액의 40% 플러스 이자입니다. 이자. 그럼 이자가 또 어떻게 돼요? 3개를 곱해야 되죠. 원금과 기간과 이율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써보는 거예요. 원금은 부족세액이겠고 기간은 이 기간이 복잡한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두 개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경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수정신고했다면 수정신고일까지. 경정을 했다면 이때는 납세고지일까지죠.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일까지지만 경정을 하면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곱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56번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은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 그러냐 이거예요. 일단 그게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얼마 이상인 경우가 있고 1년 이내 3회 이상 체납하고 얼마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금액이 얼마 이상 있으면 세관장이 신용에 그 자료를 제공하냐 이거예요.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외워야 될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답이에요.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500만 원 이래야 되는 거죠. 저기 53번 문제랑 비교해 보세요. 그것도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고 만 원이고 56번은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고 500만 원이고 57번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수는 우리가 오칠납정리위원회 이렇게 외웠어요. 오칠납정리위원회. 그래서 분명히 위원수에 5와 7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예요? 5인에서 7인까지라는 건가요? 맞아요. 5인 이상 7인 이내예요. 5인 이상 7인 이내. 5에서 7까지. 오칠납정리위원회라는 뜻은 5인 이상 7인 이내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위원장 포함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고 58번 환급을 청구할 때 세관장은 환급금을 결정하고 며칠 이내 환급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며칠이에요? 새로 들어간 건데요. 30일입니다. 59번 관상급 가산금의 이율은 대통령령과 기획정부령에서 말하는 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말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대통령령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 뭐예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잖아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 그게 바로 환급가산금의 이율입니다. 근데 은행마다 그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서 결국 누가 정해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주지 않아요.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정부를 정하는 이자율이죠. 그 기획정부령에 가보면 얼마예요? 이거 외워야 되죠. 연이율이에요? 일이율이에요? 연이율이죠. 연 1천분의 16. 예. 연 1천분의 16 별표. 예. 60번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관상급가산금 기산일은 이게 뭔 뜻이냐? 여기 중요한 말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법에 따라 신청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돈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이냐. 그럼 신청하면은 바로 환급이 결정이 되나요? 네, 신청한다는 건 환급을 받을 사람 입장이잖아요. 내가 오늘 돈 주세요 라고 하면 그날부터 환급을 신청하면서 바로 돈 달라고 강제할 수 있나? 그건 안 되겠죠.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환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하는데도 며칠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급을 신청했다고 바로 그날이나 또는 그 다음 날부터 돈 주세요 라고 하는 환급청권 소멸시효 계산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환급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좀 환급 이자 얘기죠. 신청을 하고 한 3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 진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그때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답은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신청을 한 날부터 며칠? 30일이 지난 날. 뒤에 다음 날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죠. 네, 붙어야 돼요. 이게 정말 웃긴 표현이에요.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러면 결국 31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붙죠. 기산일 중에서 다음 날 없는 거 뭐예요?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만 다음 날이 없지 나머지는 모든 데는 다 기산일이 있어요. 심지어 이 환급가상금 기산일에도 다음 날은 붙어 있죠. 신청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입니다. 61번 3순위 뭐뭐예요? 한 글자씩 써볼까요? 조, 할, 개이죠. 62번에 세율을 적용할 때 종량세 물품은 무엇을 적용하는 뭘 묻는 거 있냐면 세율 동그라미, 종량세 동그라미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종량세는 세율이 없어. 세율이 없으니까 뭘 적용해요? 미터당 몇 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액. 종가세 품목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종량세 품목은 금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 근데 금액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죠. 종가세는 세율을 적용하고 종량세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63번 구성가격에 구성 요소가 4개가 있어요. 이제 판매 관리 좀 하자 그랬는데요. 그 4개를 써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제조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제조원가.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있고 판매비가 있고 이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 바꿔서 이제 판매 관리 그랬죠. 이제 판매 관리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랬죠. 제조원가 관리비 판매비 이윤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더 들어가도 안 돼요. 딱 4개죠. 64번에 정상가격 덤핑가격 비교는 동일시기 동일거래 단계 비교해야 된다 그랬는데 동일거래 단계는 통상적으로 뭘 말해요? 공장도 거래 단계 말하죠. 공장도 거래 단계다. 65번에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장관에게 결과 제출한대요. 결국 예비조사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예비조사도 3개월, 본조사도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언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 제출해야 돼요? 말하자면 조사를 끝내야 돼. 이거 기준이 중요한데 널리 알린 날을 뭐라 그래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비조사하고 있는 거죠.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처음 조사니까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결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66번에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과 잠정 덤핑방지관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즉 차액정산이냐 전액정산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건데요.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라는 건요. 오늘부터 부과하겠다라는 거 말했지만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건 이전에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도 좀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돌려줄까요? 조금만 돌려줄까요? 조금만 돌려주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차액을 환급한다 그러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덤핑 방지 관세액이 더 많을 때 차액을 징수하지 않지만은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합니다.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차액을 환급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조금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수입된 것에 대해서 세부담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67번에 비교적 단기간 내 대량 수입된 경우 훨씬 더 많이 소급 부과하는데요. 언제부터 수입된 것에 대해서 다 소급 부과해요. 여러분 잠정조치 적용기간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적용기간이 이때부터 여기까지면 이 잠정조치 적용기간 동안 수입된 것에 대해서만 소급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잠정조치 첫날부터도 한 3개월 앞쪽부터 더 그때부터 다 소급 부과하는 거예요. 잠정조치 첫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이라고 그래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 보세요. 다시 여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잠정조치 적용 기간입니다. 요 날부터 앞으로 90일을 더 가요. 그래서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거. 전자도 나오고 후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소급 부과하죠. 68번에 덤핑 방지 관세든 수락된 약속이든 재심사 결과 변경된 조치든 효력 기간은 다 똑같아요. 몇 년이에요? 5년이죠. 69번에 특정성이 있어도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있대요. 세 글자로 써보세요. 연, 지, 환이죠.
주의할 점은 특정성이 있어요. 보조금이에요. 근데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뭘 줄임말이에요? 연구, 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이죠. 그래서 연구, 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어도 상계관세 부과하지 않는다. 70번. 보복관세 부과해야 하는 대상 동그라미, 세율 동그라미. 한 문장에 대상과 세율이 나오면 이게 보조할표 문제라고 했죠. 결국 어디에서 정하는가? 누가 정해요? 대통령을 보조할 편이라면서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네 개가 뭐예요?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죠. 긴급관세 부과하는 경우 이해당사국가, 당사국 동그라미 국. 어떤 나라와 맨 끝에 협의, 어떤 나라 국과 협의하는 건 누구예요? 기국협의, 기획재무장관이죠. 72번에 잠정기급관세와 특정물품 잠정기급관세 부과기간이 똑같아요. 며칠이에요? 200일이죠. 200일. 이 숫자 문제 많이 나오고요. 73번에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금관세에서 얘기인데요.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이게 뭔 뜻이에요? 물량 기준 부과인데요. 물량 기준 부과할 때 특별기금관세는 얼만큼 부과하는가? 가격 기준 부과는 안 물을 거예요. 복잡해서. 근데 물량 기준 부과는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농림축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낮춰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낮춰놓은 그 약속한 세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낮춰놓은 세율을 뭐라 그래요? 양허세율이라고 해야죠. 양허세율에, 그러니까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 만큼을 부과하는 거예요. 74번에 세율 불균형 동그라미. 세율 불균형 그러면 조정관세와 할당관세가 떠올라야 되는데 앞에 산업구조의 조 동그라미. 산업구조 조정관세. 74번의 답은 조정관세죠. 75번에 수입가격의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율도 낮춰야 되잖아요. 뭐겠어요? 할당관세죠. 76번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사람은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죠. 77번에 할당관세에서의 일정 수량의 할당은 주무부 장관 등의 추천으로 행하는데 제가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서를 들고 언제까지 가야 돼요? 사실 이게 통과할 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언제까지 내야 되겠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야 되겠죠. 추천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78번에 협상이라는 것은 국제기구와의 협상이 있고 특정 국가의 협상이 있는데 특정 국가의 협상은 기본관세율 구조를 너무 훼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의 몇 %까지를 양호할 수 있어요? 50%죠. 100분의 50이 답일 겁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관세를 양호할 수 없습니다. 79번에 편익관세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데들 그렇죠? 뭐 에코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코모로, 에디오피아가 있고 하나는 어디예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에코 소리 이래도 돼요. 코모로,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한 문제만 더 할게요. 80번에 대항 조치를 하는 경우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양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양호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 부과는 조치할 수 있다. 일단 대항 조치 동가요. 거의 대항 조치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짧게 줄이면 양호의 적용을 정지죠. 네가 약속을 수정하려고 하면 난 아예 약속을 없는 것처럼 하겠다. 이게 양호 적용 정지예요. 두 번째 대항 조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속뜻은 이거죠. 너 약속 어겼어? 그럼 네 거는 들어올 때 내가 200만 원짜리 들어오면 세금을 200만 원까지 부과할 거야.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까지 부과할 거야. 과세 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범위에서 세금을 부과할 거야. 과세 가격 상당액 범위에서 관세 부과이죠. 과세 가격 상당액 범위에서 관세 부과. 대항 조치 두 개가 뭡니까? 양호의 적용 정지와 과세 가격 상당의 범위에서 관세 부과인 거죠. 좀만 쉬었다 할게요.